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4월 10일 월요일이고요. 한낮에는 막 덥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밤 소매 입고 다니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충곤증 때문에 운전하실 때 나른하고 졸음운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주의하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해마다 이맘때면 졸음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죠. 운전 중에는 창문을 내려 환기하고 또 피곤할 때면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쉬어가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한번 알아볼까요? 박소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부쩍 쌀쌀했던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한낮에도 한결 포근하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큰 추위 걱정은 없지만 전국적으로 봄비 소식 자주 들어있는데요. 외출하신다면 기상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봄비에 당황하지 않도록 아침마다 기상정보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행히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는데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만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쪽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작은 불씨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바람이 말썽입니다. 강원 산지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겠고요.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더 강해지겠고요. 해상으로는 풍랑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6.2도, 대전은 2.6도, 대구는 5.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20도 안팎으로 포근할 텐데요. 서울은 19도, 광주는 21도, 부산은 19도가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주 후반에는 전국에 봄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번호 불법 도용입니다. 최근 이 주식 투자 관련 스팸이 증가하면서 이 통신 3사가 고객 보호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스팸 문자를 보내는 발신 번호마저 불법적으로 도용한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50대 김모 씨는요, 지난달 초에 모르는 사람한테서 욕설이 섞인 문자를 하루 종일 수십 통이나 받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상대방이 다짜고짜 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전화를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받으니까 김 씨가 전화를 한 사람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자초지종을 물었는데요. 상대방이 당신이 나한테 주식 종목 알려준다면서 이 리딩방 링크를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누군가 이 김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해서 이른바 주식 리딩방 링크를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던 건데요. 김 씨는 이렇게 자신의 번호가 불법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됐지만 20년 넘게 사업상 같은 번호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마음대로 번호를 바꿀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주식 투자 관련해서 문자를 사실 정말 많이 받거든요.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되어 있던데 그 번호에 내 번호가 쓰인다. 참 날벼락 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을 때 그 안에 링크가 포함이 돼 있으면 이런 리딩방 문자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위험도 있으니까 절대로 그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사전에 이렇게 번호가 도용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번호 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라는 것을 통신사에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자기 번호가 인터넷에서 발송하는 메시지에 이 발신 번호로 사용되는 것 자체를 차단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나 대리점 등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요, 통신사 고객센터에 즉시 문의를 하거나 신속하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지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범죄 예방이 최우선이니만큼 앞에 나갔죠. 번호 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바로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4년 차를 맞았지만 아직도 상당수 직장인들은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등의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더니 응답자의 30.1%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에는 44.5%가 이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 여기에 비해서 14.4%포인트 줄어들기는 했지만 문제는 이 피해자가 느끼는 괴롭힘의 정도와 수준이 오히려 심각해진 결과로 나타나서 시사점이 있습니다. 괴롭힘 당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이 수준이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요, 법 시행 전에는 38.2%였는데 10.3%포인트 증가한 이 48.5%가 수준이 심각하다라고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괴롭힘을 겪은 사람들 10명 중 1명 가운데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해서 이 피해 정도가 많이 심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하다는 건데요.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한 업종이나 혹은 대상이 있을까요? 상대적 약자 지위에 처한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더 취약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또 영세 사업장일수록 또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겪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분석을 하면요, 보건 또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문에서 이 종사자들이 괴롭힘 경험 비율이 6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흔한 괴롭힘 유형은 모욕 또 명예훼손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다음으로는 이 부당 지시, 폭행 및 폭언, 업무의 강요, 따돌림과 차별 유형이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직장인은요, 매일같이 모욕적인 폭언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머리가 모자라냐, 어디서 말을 그따위로 배워먹고 자랐냐, 이런 그냥 듣기도 너무나 끔찍한 폭언이 매일같이 쏟아졌고 여기에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겪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겪은 사람들 중에서 절반 이상인 59.1%가 그냥 참고 모르는 척했다라고 응답을 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게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내가 대처하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그런 비겁한 사람들은 한번 세게 확 달려들면 또 움찔해요. 네.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아니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까지 만들어졌는데 여전히 이러는지 참.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벌금 벌려다 살인 미수입니다.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벌금을 마련하려다가 이 강도짓을 하고 심지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기까지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어제 경남 창원지법 형사 2부에서는요, 강도 살인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또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각 5년씩 명령을 했습니다.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체크카드 등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당시 피해자가 저항을 하니까 둔기로 뒤통수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심지어 목까지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지만 저항이 계속되니까 그대로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요,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네, A씨가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벌금 때문이라고요? 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이 벌금의 형에 대비를 해서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A씨 같은 해 9월 12일 성산구의 한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옆칸에서 용변을 보던 10대 여학생을 몰래 촬영,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해당 성범죄로 벌금형 선고가 예상이 되니까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변을 물색해서 이렇게 강도살인 미수라는 끔찍한 범행까지 더 저지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상당한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아직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허주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우울증 얘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도 이 우울증을 겪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데 이건 감기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참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이 우울증으로부터 소중한 사람을 지켜내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울증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방법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도심 속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일상에 지친 현대인을 괴롭히는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이 낳은 안타까운 현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특별한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볼까요? 오늘 이곳엔 아주 특별한 버스가 찾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버스의 정체는 아픈 마음을 치유해주는 마음으로 마음 안심 버스. 마음이 편안해지는 찾아가는 심리 상담소 안. 마음 안심 버스는 주로 어떤 분들을 찾아가나요? 일상생활에서 좀 겪는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상담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 안심 버스는 학업과 취업에 고민이 많은 대학생들을 찾았는데요. 가장 먼저 자신의 현재 마음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 스트레스 측정을 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전문 상담사와의 심리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두뇌 활동 정도가 좀 부하 정도에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수면의 좀 질이 떨어졌거든요. 마음 안심 버스를 체험하고 나니 어떤가요? 검사들을 지원을 해줘서 나에 대해서 좀 더 잘할 수 있고 그걸 또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그 밖에도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 초간단 셀프 스트레스 측정에서부터 마음의 병을 미리 예방해 줄 것 같은 다양한 즐길거리까지 일상에 지친 학생들에게 모처럼 반가운 힐링의 시간이 됐겠죠? 국가에서 좀 운영이 되고 있는 버스다 보니까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각 곳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보시게 된다면 좀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전국을 누비고 있는 마음 안심 버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마음의 병이 깊을 경우 마주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 OECD 38개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 실제로 마음의 병이 자살의 주 원인. 정부도 이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자살 예방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마음으로 들어주는 곳. 왜 아무도 안 계셨어요? 바로 1393 자살 예방 상담 전화입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상담사들은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데요. 단순히 저희가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 경우에는 경찰이라든지 구급차를 출동시키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전문기관에 연계를 해서 계속해서 상담을 받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어떤 정도로 어려우시고 지금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신 건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힘든 이야기를 나눴더니 왜 아무도 안 계셨어요?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많았다고요? 자살 도구를 모두 구매한 채로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자살에 대한 도구를 버려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했고요. 경찰의 위치 파악과 안전 확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전화기를 통해 들어오는 작은 신호도 귀 기울였을 때 이제 안 좋은 선택을 막았던 그런 보람이 있었습니다. 생과 사, 선택의 기로에서 생명을 살리는 전화. 새로운 삶을 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같이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터놓을 곳이 필요하다면 1393 꼭 기억하세요.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일은 절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생명 지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살 위험에 처한 주변인들의 신호를 인지를 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기관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돕고 싶은 작은 마음만 있으면 직업과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생명지킴이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법을 알려주는 생명지킴이 교육. 실제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이를 알아챈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요. 그 생명지킴이 교육에서 주변에게 알리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그걸 부정하지 말고 주변에게 꼭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생명 지킴이가 돼보는 건 어떨까요? 실제 생명 지킴이로 활동 중인 주인공. 예, 저는 지금 현재 인천에서 개인 택시 운영하고 있는 서권일입니다. 생명사랑 택시에 참여 중이시라고요? 젊은 친구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이 도로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걸 많이 보고 생각했습니다. 유독 우울해 보이는 손님이 탑승했을 때는 그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최대한 안전한 지대로 안내를 하면서 112에다가 연락을 해서 명함에다가 프레카드 안내문을 주고는 합니다. 생명사랑 택시는 2016년에 시민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생명사랑 택시 분들은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인데요. 609명의 기사님들께서 생명사랑 택시를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고 저 한 사람으로서 자살 예방을 한다면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 주위에 전파도 해가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갔으면 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생명사랑 택시,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많은 지자체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공동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자살 시도자가 반드시 죽으려고 한 건 아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그 방법을 몰라서 내가 자살 시도까지 가게 됐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주변의 관심과 도움으로 자살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작은 관심과 도움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서로가 함께 마음을 나눈다면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닌 우리로서 함께 웃을 수 있지 않을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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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이민준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주제부터 가죠. 네, 지난 4월 5일은 이 자동차 애호가들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날이었다고 하는데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계세요? 네? 4월 5일이면 식목일이잖아요. 식목일인데 자동차 애호가들한테 뜻깊은 날이었어요? 뭐지? 네, 맞습니다. 식목일도 맞는데요. 네. 4월 5일은 이 세계 3대 자동차상인 2023 카 어워즈 시상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자동차 애호가들이 굉장히 기다렸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 이 시상식의 하이라이트였던 세계 올해의 자동차상 탑3 후보에 국산차가 2대나 도미네이트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3대인데 석 대 중에서 2대가 우리 차였어요. 그러니까요. 이 월드카 어워즈는 자동차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네, 다들 여기서 좋은 상을 받고 싶었겠지만 특별한 자격 조건을 갖춰야 또 후보에 오를 수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누구나 이 상을 받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상이기도 합니다. 이 세계 올해의 자동차상 후보에 오르려면 일단 조건이 3가지 정도 필요합니다. 네. 이 먼저 연간 1만 대 이상 대량 생산하는 모델이어야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주요 시장의 럭셔리카보다 낮은 가격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시상되는 해당 연도 이전에 최소 2개 대륙에 있는
2개 주요 시장에서 판매되어야 합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한 30개의 후보군을 뽑고요. 또 그 후 심사위원들이 수개월 동안 시승과 평가를 거쳐서 후보군을 10개 차종, 마지막으로는 3개 차종으로 좁힌다고 합니다. 까다롭습니다. 30개에서 10개, 그리고 마지막에 3개까지 줄이는데요. 최종 후보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고 굉장히 어렵겠네요. 근데 탑3 중에 2대가 우리나라 차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해 올해 자동차상을 국산차가 수상했기 때문에 올해 또 수상할 수 있을지 기대를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탑3에 오른 다른 후보들도 이 스펙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첫 번째 후보는 이 독일 B사의 X모델과 I모델이었는데요. 이 X모델은 소형 SUV로 콤팩트카의 민첩성과 SUV의 다목적성을 결합시켜서 운전길이 즐거운 차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이은 파생 전기차 I 모델도 이 많은 팬층을 거느리며 이번 시상식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지기도 했습니다. 이 소형 SUV 모델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서 팬층이 두텁거든요. 네. 강력한 우승 후보였겠네요. 예. 근데 이제 독일에서 강력한 상대가 나왔는데 우리는 어떤 모델들이 올라간 거예요? 네, 국산차 중에 후보에 오른 건 먼저 H사의 두 번째 전용 전기차 I 모델입니다. 자, 이 모델은요, 1kW당 6.2km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소비 효율을 내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자, 또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524km에 달합니다. 이런 강력한 스펙 덕분에 사전 계약 첫날에만 3만 7천여 대 넘게 계약되는 신기록을 났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후보에 오른 국산차는요, K사의 소형 SUV N모델입니다. 자, 이 모델은 지난달 20 이상 여성들이 뽑은 세계 올해의 차 시상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면서 안정성, 편의성, 기술력, 가성비 등 총 4가지 분야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 시상에서도 우승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자, 이래서 두두둥 왕중왕 최종 우승은 누가 차지합니까? 누구였을까요? 누구?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요. 2023 세계 올해의 자동차 수상 국산차가 수상했습니다. 2년 연속. 우리 차가. 네, 맞습니다. 네. 바로 H사의 I 모델이었는데요. 이 탑3에 오른 후보들은 자동차 각 분야별로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1위를 뽑게 되는 것인데 이 다른 후보군보다 이 퍼포먼스, 친환경, 혁신 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올해의 자동차상은 32개국 자동차 전문 기자들 100명으로 심사위원단을 꾸려가지고요. 비밀 투표를 통해서 매년 수상작을 선정하기 때문에 매우 공신력 있는 시상식으로 불리고 있고요. 작년 우승했던 I 모델에 이어 후속 모델까지 이렇게 2년 연속 국산차가 우승 차량으로 선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국산차가 우승을 차지했다. K 자동차 정말 경사가 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반가운 수상 소식이 많이 들리던데요. 올해는 유독 많은 수상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왜 제 건 없는 거죠? 자, 월드카 어워즈는 총 6개 부문에 대해 수상을 하는데 국산차 I 모델이 그중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올해의 자동차상뿐만 아니라 세계 올해의 전기차상 그리고 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상에도 동시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 또 다른 국산차인 K사의 E 모델도 내연 기관차인 일본의 N사와 T사를 제치고 세계 고성능 자동차 부문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고성능 자동차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결국 이날 시상한 6개 부문 중에 4개 부문의 국산차가 상을 휩쓸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니 처음 북미나 유럽에 진출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 차가 이 정도의 성과를 발휘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텐데 정말 대단해요. 너무 대단해요. 네, 그런데 이 수상 소식 정말 기쁘지만 이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좀 더 노력해서 또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 이제 3연패를 노려보면 어떨까 이런 기대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세계 올해 차를 왕자를 또 해외에게 뺏길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이 국산차 업계도요. 벌써부터 이 세계 무대의 신차들을 공개하면서 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 5일 미국의 2023 뉴욕 오토쇼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K사는 이날 북미 최초로 E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이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인 고속도로 자율주행과 이 차량 구매 이후에도 언제든 사양을 추가할 수 있는 커넥트 스토어 등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올해 4분기 북미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K사가 북미에서 생산하는 첫 전용 전기차가 될 예정입니다. 야, 저 차는 정말 기대감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탑3 중에 한 대로 이름을 올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다른 국산차도 또 아주 각광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국내 자동 기업 H사도 이 2023 뉴욕 오토쇼에서 이 신차를 공개했습니다. 북미에서 처음 공개하고 출시될 예정인 K 모델입니다. 이 K 모델은 전기차를 연상시키는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넓은 실내 공간으로 주목받았고요. 또 전기차 버전부터 내연기관 N9에 이은 다양한 라인업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북미에서 첫 선을 보인 국내 자동차들은 이제 북미 올해차 시상을 노리고 있는데요. 2024년 세계 올해차까지 왕자를 뺏기지 않고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보통 한 해가 끝날 때 연말 결산을 하는데 자동차는 이제 4월 월드카 어워즈를 통해 한번 정리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민준 기자, 어떤 주제를 준비했어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의 주제는요. 이 자녀들 상속세를 엄마가 대신 내줬는데 이번엔 증여세 내라고요입니다. 상속세를 냈는데 또 세금을 내라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관련된 사연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세금을 대신 내준 엄마들 역할은 저와 이재용 님이 하시고 국세청 직원 역할은 예인 씨가 하십니다. 이 사연은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얼마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저와 아이들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름 아닌 상속세 때문이에요. 남편이 애들한테 부동산을 좀 남겼는데 애들이 상속세를 감당하기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와 가장 친한 지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재용 언니, 재용 언니. 그 예전에 형부께서 돌아가셨을 때 말이야. 그때 상속세 왕창 냈다면서, 왕창 나왔다면서 그거 어떻게 됐어? 어머. 아니, 자기 땅 부자라면서, 그러니까 상속세, 그거 못 내서 고민인 거야. 아니, 내가 아니라 우리 애들 때문에 그렇지. 상속세만 몇 억을 내라는데 사회초년생이 애들한테 돈이 어딨겠어, 언니. 이 자식들이 그래요. 유산이 적으면 적다고 불만이고 유산이 많으면 또 세금 많이 낸다고 불만이야. 그러게. 아니, 우리 애들이 상속세로 울고불고 하길래 그럼 어쩌겠어. 내가 대신 내줬지 뭐. 어머, 세금인데 엄마가 대신 내줘도 돼? 그럼 상속세는 상속인들 중에서 아무나 내면 되잖아. 너 그거 몰랐어? 몰랐지. 언니는 모르는 게 없어. 다행이다. 언니 덕분에 한시름 덜었어. 내가 얼른 그 애들 세금 내주고 올게. 언니 잠시만 기다려. 우리 커피 한잔 하자. 그렇게 자녀들 몫에 상속세까지 대신 내고 마음을 푹 놓고 있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난데없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애들 상속세를 대신 내준 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상속세는 상속인 중에 아무나 내도 된다면서요. 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남편분께 9억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는 10억을 내셨더라고요. 자녀들 몫까지 대신 내느라 그러신 것 같은데 초과한 1억은 증여로 간주된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 내셔야 돼요. 아니, 상속받은 것보다 세금을 더 내면 나라에서 박수를 칠 일이지. 나더러 세금을 더 내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옆에 그 옆 동네 그 재영 언니 있잖아요. 그 언니 자식들 상속세 내줬다는데 그럼 세금 왜 안 걷어가요? 옆 동네 재영 언니. 그래요. 저 남자같이 생긴 언니 있잖아요. 그분이요. 네. 그분은 세금 더 안 내셔도 됩니다. 그냥 상속세 낸 걸로 그분은 끝이에요.
아니 누구는 세금 안 내야 되고 누구는 더 내고 이게 무슨 이런 법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 진짜. 자녀들을 위해 그 많은 상속세를 냈는데 증여세를 더 내라니 이게 정말 황당합니다. 게다가 저처럼 세금을 대신 내준 옆집 언니는 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누가 저한테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네. 이게 왜 다른 거죠? 똑같이 자녀들 상속세를 냈는데 누구는 문제가 되고 누구는 이게 문제가 안 되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이게 모르면 좀 억울하고 알면 좀 든든한 세금 상식인데요. 오늘은 이 자녀를 위해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준 두 어머니의 이야기인데 결과는 좀 정반대로 나왔다고 합니다. 먼저 여성 A 씨의 이야기인데요. 이 여성 A 씨 같은 경우는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큰 재산을 남겼는데 그 재산 가치로 약 한 70억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과 예금을 남기면서 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서 아내에게 한 30억 원, 자녀 2명에게 각각 20억 원씩 상속됐습니다. 상속액이 많았기 때문에 세금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상속세 총액이 한 14억 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 A 씨는 이미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많아서 걱정이 없었지만 이 문제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상가 건물이나 부동산을 상속받았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었던 게 문제였던 겁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 있잖아요. 진짜 70억 상속받으니까 14억 세금을 내야 되네요. 아니 근데 진짜 이걸로 고민하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상속받은 것만 해도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으로 받았는데 내가 낼 돈은 당장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전전긍긍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총 상속세가 14억 원이더라도 엄마와 자녀들이 각각 부담하는 그 부담 금액은 다른 거잖아요. 대략 얼마씩 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상속세는요, 상속인들이 받은 상속 재산의 비율에 따라서 각자 내야 하는 건데요. 이 어머니 A 씨와 자녀들은 상속 비율이 한 1.5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상속세 14억 원 중에 어머니가 6억 원, 자녀 2명이 각각 4억 원씩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적 현금 상속이 많았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자녀들이 분담할 상속세까지 대신 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이 자녀들은요, 어머니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면서 이 상속세를 대신 내줘도 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결국 실익이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어머니는 자녀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네. 맞아요. 이게 도와주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도와줄 수 있어요. 세금 많은 세금 당국 입장에서는 네네네. 세금을 안 내는 게 문제지 세금을 누가 내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게. 오히려 상속인 중에 세금을 한 명이 안 내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해야 돼 연대 납부 의무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이제 부모니까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형제가 있잖아요. 형제가 맞아요. 있는데 어떤 형제는 이 상속을 받고도 이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형제랑 별로 평상시에 왕래도 없고 친하지도 않다? 다른 형제가 대신 내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구상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또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자녀가 내지 않을 경우에 부모가 대신 연대해서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한해서는 연대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편이 된다면 한 명이 이 상속세를 모두 낼 수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런데 자녀가 내야 될 세금을 엄마가 내주는 거니까 일종의 이걸 증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증여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내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이 자녀들의 상속세까지 다 부담하고도 남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재산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재산을 추가로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상황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연대 납세 의무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증여세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어머니가 사망을 하게 되면 또 상속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먼저 납부한 이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 상속 재산 분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차 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담도 같이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효자들이에요. 네. 내주니까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말도 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 게 상속재산 10억 원을 넘는다고 하면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는 게 이 세 절감 효과를 더 누리실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상속받을 때 이렇게 세금 낼 경우가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일괄공제로 5억까지는 상속세를 이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배우자 같은 경우는 이 범위가 최대 30억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상속받는 재산이 많고 이 세금 내야 되는 사람의 비율 같은 것들을 따져봐서 배우자 공제를 활용을 하시는 것이 세 절감 효과에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한 어머니의 사연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남편이 사망했던 여성 B 씨의 이야기인데요. 네. B 씨 또한 자녀를 위해서 이 상속세를 대신 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좀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산이 넉넉했던 어머니 B 씨 같은 경우는 자신보다 자녀들이 더 많이 상속받길 바랬고요. 협의 끝에 어머니가 한 10억, 두 자녀가 30억 원을 상속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도 70억 원 상속액에 대한 상속세 14억 원을 부과했는데요. B 씨는 남편에게 받은 상속액 10억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자산 4억을 합쳐서 세금을 혼자서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선 사례와 달리 B 씨의 자녀들에게는 세금을 또 내라는 국세청에 연락이 온 겁니다. 상속세는 대신 내도 된다고 하긴 했는데 B 씨에게는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상속받은 10억에 본인의 돈 4억을 보태서 냈기 때문인가요? 이 법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 세금은 자신이 받은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한다. 근데 이 경우에는 본인이 받은 재산이 10억인데 네. 거기에 4억 원을 초과해서 더 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느냐. 4억 원 초과한 거는 증여로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이제 상속세가 갑자기 이제 고액을 납부할 경우에 자녀들이 이제 그 낼 수 있는 납부 능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도와주는 방법은 뭐냐면 차용하면 돼요. 차용증을 받고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으면 그분은 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상속 재산을 넘지만 않는다면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가 이 상속세를 모두 부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배우자 공제로 절세 효과를 볼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요. 한 가지 또 고려하셔야 되는 점이 꼭 고려하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상속세를 엄마가 모두 대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머니가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까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서 사연에 나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이 30억인데 어쨌든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세 14억을 현금으로 납부를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16억 정도가 남는 셈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재용 MC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파트 한 채,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한 채가 16억 원 상당인데 그걸로 상속을 받은 경우라고 하면 사실 이 어머니가 상속세를 현금으로 다 납부하고 나서는 남는 게 없어. 그렇죠. 그 후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생각 못 하시고 자녀의 세금만 무조건 다 납부를 해주시면 현금화 어려운 재산을 그냥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 자녀들이 도와주면 되지만 나중에 나 몰라라 하는 경우에는 결국에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는 그런 상황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셔서 상속세 부담 비율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여세 경우는 어때요? 자녀가 증여세를 못 내서 세금을 못 내서 대신 납부를 해준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손주들이 너무 예뻐서 손주들의 증여세를 대신 내준 할아버지의 사연인데요. 이 할아버지 A 씨는 미성년자 손주들 4명에게 각각 1억 2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합니다. 세법상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지만 이 어린 손주들은 그만한 돈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러자 이 A 씨는 손주들이 각자 부담해야 할 증여세 1,261만 원까지 통장에 미리 슬쩍 넣었다고 합니다. 손주들이 예뻐서 재산도 주고 세금까지 대신 내주고 이런 할아버지가 어딨어. 그러니까요. 근데 이대로 이제 증여세가 손재 계좌에서 인출이 되면 할아버지의 계획대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설령 손주의 계좌에서 증여세가 인출되더라도요. 이 미성년자로서 소득이 없거나 이 소득세를 낼 만한 자금 출처가 입증하지 못하면 또 다른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무서도 혹시 증여세를 증여자인 뭐 부모나 다른 가족이 대신 내주지 않나 이런 거를 점검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사례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세무서가 이 미성년자 손주들의 통장에서 어떻게 거금이 나오게 됐는지를 확인하게 됐고 결국 할아버지가 돈을 줬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여세를 대신 내준 게 들통이 났는데 이러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벌금이라도 내는 겁니까? 일종의 벌금인 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증여를 했잖아요. 네. 그럼 증여세를 증여한 셈이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또 내셔야 돼요. 할아버지 A씨가 손주 4명한테 1억 2천만 원 상당 부동산을 증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증여세, 요 1,261만 원, 요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대신 내줬기 때문에 1,261만 원을 또 증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건데 계산을 해보면 인당 360만 원, 그러니까 손주 4명이니까 합하면 1,440만 원이 또 부과가 된다는 겁니다. 손주들한테 증여하면 증여세가 할증이 된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 계산 결과인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증여세 내준 금액의 26% 증여세가 또다시 가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는 자녀한테 이 부동산을 증여를 할 때는요. 이렇게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이 현금 비율과 부동산 자산 비율을 좀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요 세금 부담까지 계산을 해서 증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어린 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세금을 사실 낼 수가 없잖아요. 그 경우에는 뭐 아버지가 내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미성년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야, 아주 그냥 인정해요. 예외가 없어요. 그냥 증여 안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왜냐하면 요즘 애들이 이렇게 막 증여받잖아요.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해요. 어차피 낼 거니까. 그럼 세금도 내고 얘네들 벌도 나빠지고 왜 증여해 줍니까? 그래. 야, 꼭 증여해 주려면 10년간 그 성인 자녀 같은 경우 5천만 원까지만 증여해 주세요. 공제한도가 5천만 원이거든요. 배우자는 6억이고 만약에 넘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부득이 증여했는데 고액의 증여세가 나왔다. 한꺼번에 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세금도 이 분할 납부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6분의 1씩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하고 증여세 진짜 이게 비슷한 점이 많다고 들었는데 대신 납부할 때는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죠. 상속세는 같이, 증여세는 각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상속세가 이렇게 법적으로 연대 납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있어요. 상속이라는 것은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데 갑자기 상속을 받아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하면 너무 부지불식간에 이게 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연대해서 납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연대 납세 의무 취지는 좋지만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억울한 경우 생기는 일도 있는데요. 이 변호사님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상속인들 중에 누군가는 세금을 끝까지 안 내려고 버티면 결국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모 자식 간에도 또는 이 형제 자매 간에도 이것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고 때로는 이 피보다 돈이 진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사례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거나 유언장을 쓸 때 이 상속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까지도 다 미리 결정을 해가지고 요 합의 문구를 써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까지도 계산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뭉뚱그려서 딱 나가니까 과액이 늘잖아요. 그렇지. 근데 막 삼형제다 그러면 셋을 이렇게 하고 부인까지 있으면 그 받는 거에 대해서 과세를 매기면 이게 나눠지거든. 그렇게 안 하지 이제 더 걷어가야 되니까. 그러네. 알겠습니다. 상속세는 함께 증여세는 따로. 이거 기억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살면서 겪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상담소에서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보자 하니까 너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입니다. 꼭 이런 경우 있어요. 살면서 뭐 직장이나 혹은 친구에게 뭔가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 받아본 경험 다 한 번씩 있으시잖아요. 그런 사람도 꼭 있어요. 네. 자기가 더 나은 거지. 상대방을 꼭 밟으려고 하는 거야. 뭔가 가방을 새로 샀어. 너한테 그런 게 어울리니? 아유, 그건 아니지. 이런 건 내가 들고 다녀야지. 막 이런 거. 갖고 싶어서 그런 거야, 뭐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레스토랑 뭐 먹으러 간다면 너한테 그런 게 어울리니? 그냥 청국장 먹어. 막 이런 거. 기분 나빠요. 막 은근히 막 이렇게 밟는 거 있잖아. 네.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선의로 대하는데 이게 잘 대해 주니까 이게 막 하는 거. 그렇지, 그런 사람도 있어. 예, 아유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네. 줄 안다고. 네. 뭔가 은근히 무시당해서 또 속상했던 경험 한 번쯤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자, 오늘도 속전속결 상담소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수림 씨가 좀 전해주시죠. 자, 이번 사연의 제목이요. 무례한 상사를 한 번이라도 이기고 싶어요. 이겁니다. 네. 자,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는 30대 남자입니다. 회사에 오지랖 넓은 상사가 있는데 정말 너무 무례합니다. 수림 씨는 키가 너무 작네. 남들 클 때 뭐 했어? 수림 씨 설마 이거 몰라?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것도 몰라? 이런 무례한 말을 대놓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말싸움을 잘 못해요. 퇴근하고 집에서 샤워하다가 갑자기 그때 이렇게 받아칠 걸. 이런 생각이 뒤늦게 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직장 상사를 안 보고 지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싸움을 하면 제가 질 게 뻔하거든요.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이거 공감되네요. 앞에서는 사실 말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못했는데 이제 집에 가서 탁 앉아있을 때 이 말 했을 거. 그렇지. 했어야 됐는데 이런 순간 있잖아요. 내가 그때 이렇게 받아쳤으면 되는데. 그치, 되는데, 맞아. 근데 여기는 또 이제 직장 상사이고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다음번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은 또 못해요. 맞아요.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무례한 사람들에게 당하는 일이 있어요. 진짜 억울하고 신경질이 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약이 오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무례한 일을 당할 경우에는 느낌이 약간 뭐랄까요. 꾸정물 뒤집어 쓰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막상 이게 나랑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면 나보다 아랫사람일 때도 그렇지만 꼼짝 못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상사예요. 이 상사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뭐 승진도 걸려 있고요. 또 특별히 뭐 고가도 걸려 있고 굉장히 많은 역동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꼼짝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직장 상사들 중에 보면 굉장히 고압적인 사람도 있고요. 인신공격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일부러 마치 해코지 하려는 듯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더 화가 나거나 우리 주변에 모든 경험했던 분들이 모두가 다 공감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망신 주거나 뭐 화를 내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무례함 때문에 속 터지는 일이 있었지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경우도 대응을 못하고 쩔쩔매거나 무슨 말이 떡 떨어지면 사실 거기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시킨 대로 그대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우리가 전문 용어가 나오죠. 이불킥을 하게 됩니다. 이불 막 걷어차면서 속상해가지고 이런 머저리 같고 등신 같은 내가 더 싫어지는 경우 많이 생기거든요. 저도 그런 일이 있네요. 그러니까 남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사람은 두 발 뻗고 잘 자. 맞아요. 그 못이 박힌 사람은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다크서클이 저기 발등까지 내려가 있고. 네.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바뀌는 맞아, 상황이 바뀐 많아요. 거죠. 그래서 이호선 교수님이 필요합니다. 뭔가 맞습니다.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먼저 이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상황은 반드시 머릿속에 상상력을 많이 동원하셔야 돼요. 일명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자꾸 동원하셔야 막상 내가
직접적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도 쓸 수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무시하셔야 됩니다. 무시? 무시하셔야 돼요. 그 무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사가 어떤 얘기를 무례하게 했을 때 나한테 왜 이러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상사라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 무시라고 하는 건 표정으로는 아무 표정을 짓지 않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무 표정을 짓지 않고 더군다나 가슴 속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완벽한 무시 구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 포갑적인 환경에 휩쓸리지 않는 것,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내 속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 이런 쓰레기. 이런 쓰레기. 나쁜 인간. 쓰레기. 내가 마음속으로는 욕 좀 하세요. 아니, 인간이 마음속으로 욕하는 게 범죄입니까? 마음으로 하는 건 크게 되지 않아요. 내놓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마음속으로 뭘 해야 되냐면 인간성의 점수를 좀 매겨주셔야 돼요. 1점, 최악인 경우 1, 아니다. 이거는 나쁜 걸 10점으로 하죠. 정말 인간성이 제일 안 좋은 게 10이라고 할 때 오늘 네 인간성은 몇 점? 9.9. 아니면 9, 뭐 10점 이런 식으로 내 마음속으로는 그 인간성의 점수를 매기면서 겉으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그냥 무표정 하셔야 돼요. 웃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무표정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에게도 나를 좀 알려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내 자신도 나를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내 마음속엔 분명히 점수를 매겨가면서 내가 이 상황에 그와 동일한 인격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과정. 먼저 심리적으로 무시할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무시하고 그 인간한테 아예 신경을 꺼. 네. 그러면서 은연중에 나도 널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되겠네. 네, 좀 티를 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만약 내가 신경을 안 써 좀 무시를 하고 있어도 꼭 그렇잖아요. 괜히 말 한마디 와서 툭툭 나쁘게 걸거나. 그래, 있어. 아니면 내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막 시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는 침묵하시고 불응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왁! 이렇게 하란 얘기를 아니요. 유냐, 내가 상사이기 때문에 이 상사와의 갈등은 나중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마음속으로 무시하면서 내 기본적인 마음의 전초 기질을 형성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이게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첫째, 업무가 아닌 일 시키는 일이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해야 될 일 그 이상의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시키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회식을 한다 그럴 때 굳이 노래방에 있는데 나한테 가서 맥주를 사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혹은 내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요. 심지어는 성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주 불쾌한데 그거를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할 때에는 이거 그냥 두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알고 보자 하면 보자기로 한다 그러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위가 더 높아질 거예요. 앞으로 시키는 일의 범위도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 우리가 다 같이 놀고 있는데 굳이 나한테 사실상 합법적이지도 않은 맥주 사가지고 김대리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게 불합리하다 생각하거나 혹은 공개적으로 나에게 망신을 주거나 내 가족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 가만히 서서 그냥 움직이지 마세요. 내가 불편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심리적 불편감과 당신이 얘기했던 그 불합리함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서서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그 사람이 적절치 않다는 것, 내가 이게 불편하다는 걸 사실 보여주는 과정이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해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아 얘가 이거 불편해하는구나 적어도 느끼기는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망신 준다, 공개적으로 함부로 한다, 때로는 욕설을 한다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번은 화를 내셔야 돼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부장님, 전무님, 사장님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닌데 욕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불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심하죠. 반드시 자료 남기셨다가 자료 다 모으셔야 돼요. 모으셨다가 직장 갑질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너무 무례한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나에 대해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용기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아, 예. 과장님, 저
바디캠 샀습니다. 그러네. 찍고 있어 못하겠네. 네, 저 요거 바디캠이에요. 이거 왼쪽 가슴에 찍고 있습니다. 녹음되고 이거 있습니다. 늘 24시간입니다. 네. 네, 저희가 드린 솔루션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사연은요. 아주 묘하게 은근히 무시하는 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영상 바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30대 유부녀입니다. 저한테는 서울에 사는 신혼지기 친구가 있는데요. 올해 결혼한다면서 청첩장을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서울에 있고 저는 지방에 있다 보니까 주말에 남편이랑 차 끌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서 얼굴도 보고 저녁도 잘 먹었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저 친구는 별로다, 결혼식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 말로는 친구가 저를 무시한대요. 일단 저희가 도착했을 때 친구가 했던 말이 멀리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근데 너 경차 끌고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했거든요. 남편은 보통 이럴 때 고생했다 고만 하지 경차 얘기는 굳이 안 한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도 친구가 오늘 와줘서 고마웠어. 너랑 남편분 둘 다 내일 하청업체로 출근하는 거지? 라고 했거든요. 남편은 이때도 보통 회사 출근하지 정도로 말하지 굳이 하청업체라는 단어를 안 쓴다는 거예요. 참고로 친구 차는 중형 세단이고 친구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거든요. 남편은 오늘 친구 말투도 그렇고 청첩장 준다고 저희한테 오라가라 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를 아랫사람처럼 깔보는 것 같아서 싫대요. 저는 친구가 평소에도 그렇게 말하는 편이어서 이상하다고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남편이 말하는 걸 들으니까 처음으로 좀 이상한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은 걘 친구 아니다, 만나지 말라면서 결혼식장도 가지 말라는데 친구는 신년지기니까 꼭 오라고 하고 둘 사이에서 저만 자꾸 눈치 보게 되네요. 설마 남편 말대로 친구가 절 무시했던 걸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구의 말투 때문에 남편이 기분 나빠하는데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네요. 네, 보통은 청첩장을 주는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 오라가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연을 봐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 듣고 이제 화가 난 남편이 저 친구 결혼식장도 가지 말고 앞으로 만나지 마라고 해서 이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내다 보면 진짜 말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똑같은 말도 정말 정똑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사연을 들으면 제일 먼저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사연자가 참 착한 사람 같아요. 말투도 그렇고 또 이 상황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해나 해석이나 이런 걸 볼 때에는 이 사연자가 참 착한 분이다, 참 순한 분이다 이런 느낌을 제가 먼저 받았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어떤 게 맞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너무 둔감한가? 그렇지. 경우에 따라 내 남편이 너무 민감한가? 이런 둔감과 민감 사이에서 약간 저울질을 좀 하게 되거든요. 어떤 게 옳은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이거 하나씩 풀어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우리가 많이들 경험할 수도 있고요. 맞아요. 또 여러 가지 답도 나올 수 있는 주제라고 봅니다. 네. 자, 솔루션 보겠습니다. 걔는 친구 아니야, 만나지 마. 친구가 저랑 남편을 무시하는 걸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 네. 자, 첫 번째 솔루션은요. 네,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무시가 아니라 무덕한 친구일 수 있다. 이건 어떤 뜻입니까? 일단은 저는 남편 말이 좀 크게 들리긴 했어요. 남편 말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우리 함께 들었던 것처럼 청첩장을 준다고 굳이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요새 모바일도 많은데 굳이 서울까지 지방에 있는 친구를 오라 그래가지고 물론 뭐 밥 먹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오라 가라 하는 것도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왜 피곤했단 말 대신 굳이 경차까지 꺼내서 차도 그러면 평소에 말할 때 너 중형차, 나 대형차, 나 경차, 나 경운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굳이 경찰을 운운한다는 지점도 그렇고 또 한 가지 하청업체 이거 참 이게 듣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팩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경우에 따라 내가 원치 않는 순간에 적시가 되면 이건 역시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굳이 이야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친구는 왜 굳이 오라가라 했을까? 왜 경찰을 운운했을까? 왜 하청업체 운운했을까? 이 생각하게 되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친구가 착하고 약간 사람이 좀 이렇게 함부로 해도 괜찮아서 이럴 수도 있겠으나 또 한면 생각해 보면 먼저 결혼했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생애를 지나가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시점에 이 친구를 호출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를테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경쟁심이나 질투심을 이참에 이제 너도 배우자가 있고 나도 배우자가 생겼고 그런데 비교 지점이 있는 거죠. 너도 결혼 나도 결혼 네 남편도 내 남편 근데 어떻게 내가 더 우월해.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우월함을 보여주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너를 한번 눌러보겠어. 이런 차원에서 불렀다면 이 친구는 속도 좁고 되게 졸렬하고요. 동시에 다른 친구가 뭔가 부족한 걸 보면서 약간 기쁨을 느끼는 일종의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르는 최근에 유행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친구가 약간 부족해진 걸 통해서 내가 희열을 느끼는 이런 감정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우월감에 대한 쇼잉, 보여주는 걸로 지금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게 지금 남편의 생각인 거죠. 생각해보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아마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늘 만점 받던 친구가 막 울고 있어. 왜? 했더니 하나씩 밀려 쓴 거예요. 답을. 어머 어떡하니 하면서 속으로는 아싸 아싸. 제가 쾌재를 외친 적이 있거든요. 미안하다 친구야. 그랬으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그랬는데 사람만 느끼는 감정이 다 달라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말본세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못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 맞아.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 그냥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걸 몰라. 모르죠. 근데 이게 듣는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쁘고. 남편도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친구의 좀 다른 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0년 친구잖아요. 10년 친구인데 그 사이에 관계가 으트러지지 않거나 깨지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해 온 데에는 이 친구가 원래 사람은 착한데 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애는 착해. 애는 착해. 애는 착해. 근데 말 자체를 참 뭐랄까 덕없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른 거 다 괜찮은데 말 하나로 참 사람 약간 기분 나쁘게 하는데 전반적으로 인간의 평균값은 나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게 위로랍시고 했는데 오해를 일으킨 경우일 수도 있겠다라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첩장 주겠다고 물론 서울로 오라가라 한 것도 있지만 진짜 식사 서울에서 좋은 식당으로 대접해주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걸 굳이 좋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경찰을 운운하긴 했습니다만 네가 오는 동안에 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니? 갈 때도 좀 피곤하겠다. 너무 포장하는데. 죄송한데 그냥 그렇게 굳이 좋게 보자면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아마도 사연자가 그 전에 그 친구와 만날 때 늘 우리가 혹은 내 남편이 그 하청업체에 있어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 좋게 생각하자면 좋게 보려고 하자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데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사연자가 전반적으로 이 친구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 맞아요. 맞아요. 관대한 편이 맞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친구 사이에도 지켜야 될 품이 있고요. 맞아. 지켜줘야 될 위가 있어요. 저는 그게 품 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내 품과 내 위도 있지만 친구의 품과 친구의 위도 있어요.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 것, 또 말을 가려야 될 만한 나이가 됐다는 건 그만큼 이 사람이 나이에 준하는 덕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저희가 좋게 봐서 사람이 착하고 괜찮은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오래 알던 친구를 만나면 언제 만나도 그 당시로 돌아가잖아요. 맞아. 말도 좀 더 맞아. 거칠어지고 막 너무 편하니까 함부로 하게 되고. 근데 사실 이 상황에는 남편도 있었단 말이죠. 이게 어른이 됐다는 걸 그걸 가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 이 친구는 좀 확실히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주려도 좀 달라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첩장 준다고 지방에서 서울까지 갈 정도면 진짜 10년지기 친구이긴 한 것 같긴 네. 해요. 근데 이번 일로 인연을 딱
끊어야 되는지 이거 진짜 고민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앞으로 우리가 10년 친구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앞으로라도 좋은 친구로 또 괜찮은 친구로 그리고 앞으로 무탈한 친구로 이렇게 지내려면 한 번은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야 그때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내가 그때 좀 내 남편이 있어서 마음이 좀 불편했어. 말해야죠.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런 부분을 좀 더 배려를 좀 그래, 해주면 좋을 것 그래야 같아. 돼. 너 우리 친구잖니. 맞아. 만약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앞으로도 그 습관이 잘 안 고쳐진다? 그냥 만나지 마세요. 네. 남편까지 불편하게 하는데 굳이 만날 필요 없습니다. 맞아. 네. 자, 첫 번째 솔루션 얘기 나눠봤고 두 번째 솔루션 뭔가요? 자,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친구 고민 이전에 남편부터 위로하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이 돼요.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생각해보면 남편이에요. 그래, 맞아요. 그 친구가 덕이 없건 아니면 일부러 그랬건 그 친구의 말은 입에서 나온 거고요, 이미. 그리고 사연자는 정말 이게 그런가? 이렇게 약간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감각적으로도 그렇게 상처라는 상황이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제일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남편이 맞거든요. 남편은 어떤 부분에서 상처를 받거나 화가 났을까 생각해 보면 서울로 청첩장 받으러 식사를 하러 오란 얘기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밥 먹을 수 있고 또 그전에 또 만났던 친구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두 가지가 걸린 거죠. 하나 경차 또 하나 하청업체.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남편이 버튼이 눌러진 것 같아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아내는 우리 차가 경차이든 아니면 뭐 대형차든 그냥 뭐 그 친구가 늘 그렇게 말하는 친구니까 또 우리가 하청업체에 있건 내가 사장이건 그 친구는 그렇게 말하는 친구이니까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문제는 이 남편은 경차에 먼저 마음 자존심 버튼이 눌러졌고요. 두 번째 하청업체에도 이 자존심 버튼이 눌러진 거예요. 두 번의 버튼이 한꺼번에 눌러지니까 나중엔 청첩장 받으러 우리한테 서울로 오라가라 해? 이것까지 같이 눌러진 거거든요. 이 3중 버튼이 동시에 눌러지면서 남편이 정말 기분이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남편은 기분 좋게 갔다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예요. 돌아오면서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기분 나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와의 관계를 계속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남편의 상한 자존심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황금 같은 주말에 남편이 쉬지도 않고 아내를 위해서 지방에서 서울까지 운전해서 갔단 말이야. 근데 대접은커녕 무슨 경차 나오고 하청업체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막 비스에 꽂히는 말들을 하니까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남편의 마음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아내가 이제 남편의 속상한 마음 혹은 화를 좀 풀어주겠다고. 아니 걔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역성들만 안 뭐 되지. 다른 의도가 있었을 거. 원래 애는 참 착해. 뭐 이런 말 하는 거 이건 좀 피해야 될 부분이겠죠. 진짜 성질나죠 그러면. 네. 나 지금 자존심이 상한 것도 친구를 다 있지만 보듬는 거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남편 입장에서는 서울에 있는 그 친구가 우리 두 부부 불러서 한 번에 둘을 보내버린 거예요. 친구 날려버리고 나 또 날려버리고 자존심으로 둘을 다 그냥 확 그냥 훅 바람에 날라버린 이런 상황이 됐으니 지금은 남편 더군다나 남자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 더군다나 내 아내의 친구로부터 내 아내 무시당했죠? 나 무시당했죠? 이 친구는 다음 생에도 만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럴 때는 지금 당장은 그 친구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 친구를 뭐 계속 유지할까 말까 결혼식에 갈까 말까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남편의 감정이 조금 좀 사그라들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충분히 시간을 주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그 친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다면 그때부터 오히려 부부관계까지 안 좋아질 거예요. 기억하실 것. 남편은 지금 그 친구에게도 화가 났지만 이런 상황이 역정된다면 아내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친구의 역성을 드는 게 아니고 남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그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거두절미하고 그 친구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예 말 안 하고 또 기왕이면 그 익절이라고 하잖아요. 적당한 이익을 취하고 끊어내자 이런 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인간관계에서 그 익절이라는 게 참 쉽지만은 아니 이럴 때는 않거든요. 뭐 손절이라도 해야죠. 이럴 때 손절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결혼식은 가는 거 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게 그 친구가 내 결혼식에 왔으면 그건 가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뭐 부조 같은 거니까 물론 나는 이 자존심 상한 걸로 내가 냈던 부조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 지금 이 친구가
아니라 우리 사연자는 그렇게 강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확 끊고 확 안 가고 이럴 성품이 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뭐 어떻게 결혼식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면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남편한테 얘기는 하세요. 얘가 내 결혼식에는 왔으니까 얘 결혼식에는 갈게. 이거는 남편이 이번에 대해서는 뭐 이해를 좀 해줄 것 같고요. 네. 근데 결혼식에 갔는데 내가 얘기를 했어. 야 그때 조금 뭐 좀 그랬었더니 나 미안해. 미처 그 생각 못했어. 그 친구가 사과를 하면 그 사과를 갖다가 남편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관계도 어느 정도 유지하세요.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갔는데 사과도 없고 여전히 무감각이다. 얘기까지 했는데 그냥 무시한다? 그때는 우리가 손절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자동차 얘기도 했지만 자동차는 10대 만드는데 한 대가 하자면 9대가 남잖아요. 사람 관계는 10번 만났는데 한 번 실수하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예요. 옆에 그래. 가서 야, 그 아주 애들아 뭐 이러고 얘기. 말할 수가 있으니까. 자, 오늘 용한 사람 방송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효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정말 아침 저녁하고 한낮의 기온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네. 옷 입기도 참 나쁘더라고요. 네, 지난 주말에는 꽤 추웠다고 느꼈었는데 오늘은 또 낮 기온이 거의 20도 넘게 올라서 날이 또 포근해진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 기상 상황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